자,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핵 개발을 해도 신경 안 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이 핵 개발을 개발하든 말든 알바노다. 알바노다. 도널드 알바노 씹어줬습니다. 알바노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분 아시는 분. 빅터 차라는 분입니다. 빅터 차. 한인이야, 한인. 한국계 미국인. 이 양반이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원래 트럼프 정부 때 주한 미국 대사. 미국인인데 한국의 미국 대사 있죠. 한국. 그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 있잖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한국의 미국 대사가 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미국 대사. 근데 파토가 납니다. 근데 이거 파토가 왜 났느냐? 미국이 파토를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빅터 차 너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할게 하더니 몇 달 뒤에 이제 파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자라고 미국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해놓고 미국이 파토 내고 미국이 새로 데려온 거죠. 뭐냐 그러면 이 양반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랑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 있어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났었잖아요. 대통령일 때. 저것도 생쇼다. 만나면 뭐하냐 이 말이야. 저 둘이서 만난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결국에는 사진 찍고 생쇼만 하고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이 양반 말대로 됐죠. 이 둘의 만남은 뭐야? 오로지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인 지지율. 뭔 소리야? 트럼프 그 전에 수많은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북한의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났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최초로 만났다. 그 이전에 수많은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은 못 만났는데 나는 만났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추진력 있는 사람 같고 안 되는 걸 되게 한 사람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어도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지금.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껴가지고 뭐 별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말 생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껴가지고 만났을지 몰라도 트럼프도 만나고 끝났고 김정은을 문재인 정부도 만나고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끝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둘이 만날 때 별로 성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빅터차야. 빅터차. 근데 이 양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지금. 이 양반이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만약에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트럼프는 알바노를 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빅터차가 한 거죠. 만약에 이 빅터차의 말대로 정말 그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그 일이 정말 도널드 트럼프는 트바노 정말 미스터 알바노 캐시보졌습니다. 지난 50년 넘게 미국을 포함한 핵 보유 국가들 예컨대 이제 아주 대표적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 국가가 대표적인 핵보유 국가죠. 이런 국가들이 지들 빼고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자기들만 빼고 못 만들게 하려고 난리를 쳐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의 핵 개발을 알바노. 이거가 만약에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인간 간다요가 지금까지 물론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사, 상상하기 못할 역사, 예측할 수 없는 역사 2024년에 펼쳐질 예정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 핵무기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도 토론할 때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라는 멘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던 건데 기억나세요? 옛날에 대선 후보 때. 전술핵이 뭐냐? 이게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500발 넘게 있었습니다. 500발. 전술핵이 뭐야? 전략 핵무기랑 전술핵이라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핵무기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략핵이 뭐냐 일단 전략 핵무기.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예요. 진짜 저렇게 터지는 거 있지. 저런 게 전략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전술핵은 뭐냐? 전술핵은 저렇게까지는 안 터져요. 근데 전략 핵무기는 그러면은 왜 지금 따로 전술핵과 따로 있는 거냐? 전략 핵무기는 일단은 야 건들면 뒤진다 너 진짜로. 겁박의 용도로 쓸 때 억지력이죠 억지력. 억지력이 뭐야? 건들면 뒤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억지력.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억지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억지력이죠. 이런 억지력을 위해서 전략핵을 쓰는 거예요. 전략핵. 근데 이런 전술핵 이게 실제로 미국의 전술핵으로 사용됐던 그 적인데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전술핵은 현실에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좀 가볍고 미사일이 다 쪼만해. 어디서든 쏠 수 있고 준비 시간도 짧고 쪼만하고 살상력이나 파괴력도 좀 더 약하고 용량도 작아.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바로바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전술핵이죠. 이런 전술핵이 우리나라 주한미군에게 500발이 넘게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500발. 근데 소련이 나중 가서 망해가는 거야. 소련이. 1991년에 결국 지구에서 사라지죠, 소련이. 근데 이거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정은이가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잖아. 칼부림하고 막 씨바 미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북한이 남조선 동무들 핵무기 우리 서로 배치하지 말자고 막 이랬었어요. 서로 배치하지 말자. 한반도 비핵화 가자오. 이랬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전술핵이 없었어요. 소련이 전술핵을 북한에 배치해주지 않았어. 다만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은 소련이 그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로 조져주겠다라는 해구산. 해구산이 뭐야? 상대 국가에 여러 위협이 있는데 이거를 핵무기로 우산처럼 막아준다고 해서 해구산이에요. 우리나라도 해구산이 있죠. 미국의 해구산.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해구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구산이라고 하는 거야. 해구산을 펼치면은 이제 북한도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억지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북한이 이런 전술핵이 없고 핵무기가 없으니까 조선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젠 개드립을 치고 막 그랬었어. 이런 개구라도 삽구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핵무기 가지고 저 연병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1980년대부터 소련이 급격하게 망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 개혁개방을 급하게 소련도 했던 거 아닙니까? 소련도 스스로 망하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가만히 있다 보면 진짜 개박살 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막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소련도. 고르바초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하죠, 개혁개방. 고르바초프가 누구야? 이 양반, 이 오른쪽에. 이 양반 몇 년 전에 죽지 않았나요? 고르바초프?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랑 협의도 많이 보고, 조약도 많이 맺고. 개혁개방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쇼부를 칩니다. 한반도 비핵화. 여기서 이제 소련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혁개방하면서 다만 남한에서도 그런 핵무기 빼자. 이런 걸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해서 그 전술핵을 뺀 건 아니겠죠. 그래서 1991년부터 우리나라는 전술핵이 없는 나라예요. 다 빠진 전술핵. 싹 다 빠졌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특정 대선 후보들이 다시 배치하자. 다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자. 재배치라는 이제 이 드립이 나오는 거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이것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미국이 배치를 해줘야 재배치가 되는 거지. 공약으로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지금 우리나라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경제 제재하고 욕하고 지랄하고 난리치잖아요, 미국이나 수많은 국가들이. 근데 만약에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그럼 명분이 없어져요. 이미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나 그 핵무기가 있는 거를 개지랄을 해야 되는데 제재를 가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치를 미국도 결정을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선 후보 입에서 그냥 전술핵 재배치하겠다 내가. 이거 말로 그냥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근데 뭐하러 미국의 이 전술핵, 미국의 핵무기를 빌려서 가져오려고 해? 우리나라가 그냥 개발하면 되잖아, 그냥. 그냥 대한민국 이제 선진 이제 강국, 국방 강국, 우리나라 이제 개발해도 되고, 추진력 있게 바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야, 그냥 딱 씨바 이렇게 대포동 미사일들 마냥 ICBM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제 뚜껑 까고서 이제 우르르 그냥 다 싹 갈기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지. 이유가 있겠죠. 핵무기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요, 핵무기 개발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려면 꽤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못 만들까요?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러겠죠. 못 만들게. 개지랄을 하니까 만들려고 하면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핵무기는 아니고 원자력 관련된 정보 있죠.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서로 소련이든 미국이든 서로 이 정보를 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옛날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이게 최초의 미국이 했던 핵실험의 GIF 파일이에요.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하죠. 트리니티 실험. 그렇죠. 맨해튼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핵실험이야. 최초의 핵실험. 성공한 핵실험. 근데 미국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핵무기 실험을 세 곳에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트리니티 실험.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에서 첫 번째 실험을 해요. 그 두 번째로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실험하고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실험해요. 이거는 분명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일본의 항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폭탄을 저기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군 게 맞지만 이건 실험의 목적도 분명하게 있던 거예요. 왜? 일단은 이 히로시마에 쐈던 폭탄이 뭐야? 리틀보이죠? 나가사키는 펜맨. 폭탄 이름이야. 원자 폭탄 이름. 근데 이 리틀보이에 정확하게 농축우라늄을 64kg 넣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64kg. 근데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쏜 펜맨이거든요. 뚱뚱한 이제 그 맨이 다 있어. 펜맨이야 이 폭탄 이름이. 펜맨에는 정확히 플루토늄을 6.4kg 넣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만 넣은 원자폭탄 64kg은 얼마나 폭발력과 살상력이 있으며 플루토늄 6.4kg 넣은 거는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분명하게 실험을 했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넣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핵실험을 했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최고 짱짱 국가가 된 거야. 내가 짱이다. 나만 핵무기 있다 이 말이야. 나만.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후달리는 거야. 됐다 이거. 우리도 핵무기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얘네가 핵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핵무기가 나한테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에 소련한테 지랄을 하면은 소련은 그냥 대가리 그냥 숙여야지 어쩔 거예요. 핵 쳐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핵 개발을 소련도 급하게 했는데 소련이 미국의 핵 개발 과정 맨해튼 프로젝트에 스파이 집어넣어서 그 스파이들이 가져온 정보들을 토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핵무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미국이 1945년 7월에 성공했잖아. 근데 49년에 성공해요. 4년밖에 차이 안 나. 4년밖에. 소련은 핵 개발을 막 본격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4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명실상부한 전세계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 서로 경쟁하는 미국과 소련 얘네 둘이서 이제 내가 잘났다. 내가 핵무기의 가장 짱짱굿 울트라 캡션 국가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든 소련이든. 그래서 소련이든 미국이든 친미 국가 미국은 친미 국가 소련은 친소 국가한테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알려주겠다. 이런 거지. 나랑 친하면 핵무기와 원자력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원자력이나 핵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이거를 한 거죠. 핵무기 기술은 안 줬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 같은 거 있잖아. 요런 거를 이제 주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먼저 요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먼저 1954년 7월에 이승만 정부한테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 맺을래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 땡큐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뒤에 56년 2월 3일에 이제 사인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북한도 소련이 원자력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1955년에 핵물리연구소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저 1956년에 소련이랑 북한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뭐야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친미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제공해주는 만큼 소련도 친소련 국가들한테 이런 걸 제공해주고 서로 보여주기를 전략에 하는 거죠. 근데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56년에 맺었어도 뭐가 없어요. 맺으면 뭐해. 이거를 지금 원자력 협정을 맺었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해서 가르쳐줄 교수력도 교수 인력도 없고 배운 학생들도 없고 원자력 뭐 발전소를 만들려고는 하는데 만들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1인당 6,000달러씩을 지원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곳에 유학생들을 국비로 보냅니다. 1950년대 중후반에.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1인당 6,000달러를 지원했다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사실 그 동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칠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승만 정부가 이 뭐 유학생들을 보낸 게 우리 이승만 정부도 이제 핵무기 개발을 하자. 요런 개념으로 뭐 갬성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일단은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진짜로. 자,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윤세원 박사님입니다. 윤세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이승만 정부 때 1인당 6,000달러 유학 보낸 첫 국비 유학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195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원자력과 과장으로 되시거든요. 공무원이 되세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분을 만나서 한국도 이런 원자폭탄 같은 거 핵무기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봤대요. 이분한테.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외교를 국제정치를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핵무기라는 저 원자폭탄이라는 그 존재가 앞으로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 그냥 저게 파괴력을 개쩐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 윤세원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당장은 어렵다. 근데 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야. 내가 볼 때 정말 앞으로 연구 계속하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제 생각에 그냥 뭐 당장 어려운데 뭐 연구 계속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뭐 저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멘트가 못 만든다는 거 아니야 당장 일단은. 이승만 정부가 뭐 핵무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자기 임기 안에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승만 정부 때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개발 어떤 그 필요성이 조금 불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 전술핵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58년부터 미국의 전술핵이 수도권부터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뭐 의정부 막 이런데 전방에도 막 배치하고 그랬어요. 저 전술핵을.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났어. 하야하죠 하야. 그다음 박정희 정부가 들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도 초반에 별로 뭐 핵무기 개발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정황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다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원전이. 어찌되었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왜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1960년대에 전기 수급이 잘 안 됐어요. 전력망 체계 자체가 좀 허접했어. 지금 북한 전기 정전 자주 난다며.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옛날에. 그래서 박정희 정부 하면 유명한 거 있죠. 경제개발 5개년. 여기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시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거 아닌 이상은 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그게 택도 없다. 맞죠? 60년 되면은 진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원전이 아주 좀 괜찮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핵개발 이슈가 없는 게 주한미군이 일단 전술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1960년대 후반입니다. 김신조 무장공비죠. 김신조 씨가 지금은 목사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김신조 씨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무장공비로서 남한에 내려와서 박정희 목 따러 왔다. 청와대까지 내려가려다가 잡혀요.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미국이 별다른 대응을 안 합니다. 북한이 계속 이런 위협을 아주 심각한 안보 도발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안보 위협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미국이 그렇구나. 일단은 기다려봐. 그래. 뭐 좀 요런 느낌?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게다가 당시에 우리나라 뭐 있었어? 박정희 정부 때 뭐 했어요? 베트남 파병해줬잖아. 베트남 파병. 미국이 한국한테는 베트남 전쟁에 니네 군인이나 좀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한국이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파병한 건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미국이 월남전 파병을 해달라는 거는 이런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야 한국 니네 솔직히 자주국방도 안 되고 지금 개털인데 주한미군이랑 전술핵 없으면은 지금 또 아닌 게 솔직히 맞지 않아? 우리 주한미국 우리 미국이 너네들 도와주고 있고 안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너네도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월남전에 조금 좀 보내줘 이런 게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도 이제 보냈는데 나중 가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야 그러면은 북한의 도발 안보 위협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남전까지 참전시켰어. 근데 미국이 나중 가서 닉슨 정부 때 닉슨 대통령 때 주한미군을 2만 명이나 빼버립니다. 원래 박정희 정부 때 주한미군이 6만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2만 명을 빼요. 나중 가서는 그리고 완전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양반이죠 이 양반 닉슨. 아니 좀 베트남 전쟁까지 우리나라는 참전해줬고 김신조 같은 애들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까지 따라 내려오는데 한국에 북한은 미국은 알바노 일단 그냥 철수한다. 왜? 당시 미국의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미국의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남의 나라 가서 설치고 댕기면서 우리 미군들 우리 아빠 우리 아들들을 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국 국내의 전쟁 반대 여론. 솔직한 얘기로 6.25 전쟁 터졌을 때도 미국 안에서 전쟁 반대 여론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터졌을 때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이 양반이죠 이 양반. 이 양반 뭐라고 했어?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6.25 전쟁 종식시키고 오겠다. 이게 이 사람의 공약이었을 정도예요. 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한창 난리인 거 있죠? 왜 도대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우리 미국이 세금을 써가면서 쓰잘데기 없이 다른 나라에 오지랖 뿌려가지고 미국 국민들도 살기 힘들데 그 짓거리를 계속하네. 지금 이러잖아 미국 같은 데서. 옛날에도 그런 게 있던 거야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이 닉슨 대통령이 나는 일단은 베트남 전쟁을 빨리 내가 끝마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2만 명 철수시키겠다.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군대를 다 빼는 것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미국 바깥에서 설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러자마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개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보적으로 지금 주한미군까지 다 철수하니만이 얘기하는 상황인데 진짜 이거는 불가피하게 우리는 핵무기 개발밖에 할 수 없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자주국방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핵무기 개발밖에 없다 진짜. 근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202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한미군이 다 빠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간다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경제 지지가 있어도 안보가 없으면 경제고
지랄 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무슨 경제는 경제입니까? 안보가 1순위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도 만약에 안보가 우리나라의 국방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면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기개발위원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때 뭐 사업 여러 가지 했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정훈교육대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제 그 무기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때. 자,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했다라는 오피셜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우리는 핵개발을 했었다! 이 문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근데 헨리 키신저 이 양반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 양반. 마오쩌둥도 만나고 진짜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 그죠?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미국은 외교부 장관을 국무장관이라고 해요. 이 양반이 국무장관인 시절에 비밀 보고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추진체죠, 추진체. 미사일이 뭐야? 밑에서 이제 군역에서 이제 불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개발하라고 오더를 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헨리 키신저 왈이에요, 헨리 키신저 왈.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분야를 해외에서 유학 가서 배우고 오신 분들은 있어도, 교수님이나 박사분들은 그 당시에도 좀 있었어도, 핵무기라는 무기 체계, 이 핵무기라는 무기를 만든다니까 갑자기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맨 땅의 헤딩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어느 정도 핵무기에 대한 밑바탕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자력만 공부 백날 한다고 핵무기가 그냥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1973년 프랑스의 핵무기 연구소로 연구원들을 보냅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연구소로 한국의 연구원들을 보내요. 그리고 핵폭탄 제조, 그리고 기폭 기술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핵 개발에 필요한 설비, 이런 것도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기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랑 캐나다는 이거를 왜 우리나라한테 해주려고 했을까요? 지금 큰일 날 소린데 이게 사실은. 그죠? 왜 도와주려고 했을까? 돈 때문이야. 사실 대단한 이유가 아니야. 단순히 돈 때문이에요. 1970년대 초중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특정 국가가,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의 눈치를 정말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살피고, 그럴 때까지는 아니었죠. 지금은 프랑스가 말로는 지들 멋대로 할 것처럼 얘기해도 그래도 속으로 뒤로는 좀 눈치를 봐요, 미국 눈치를. 지금은 너무나 이제 당연히 미국이 초패권 국가니까 그런 건데, 그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우리한테 돈 준다고 해서 핵개발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 돈 주고 산다는데 뭐 해주지 뭐. 안 해줬을 때 어떤 외교적 압박과 어떤 경제 제재를 받고 이런 사례가 많지가 않은 거라. 그러니까 그냥 해주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대였던 거지. 근데 이게 뽀록이 납니다. 이거 몰래 하려고 했어. 프랑스하고 캐나다가 이게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야, 뒤지고 싶어? 자제해라. 어마무시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한테도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결국 한국은 가입합니다. NPT에 가입을 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여기에 이제 한국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NPT가 어려울 거 없어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당시 5개의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핵무기 가지고 있고, 일단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못 갖게 만들어야 돼. 이거 개나 소나 다 만들면 씨발 걔네들이 우리 말 듣겠니? 솔직히 맞잖아. 이게 그거를 쇼부를 친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들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핵 없는 국가들이 말을 들어먹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이게 1970년 3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초반에는 70년 3월 초반에는 이게 발효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가입하는 국가들이 세고 셌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랑 캐나다한테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 게 뽀록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1975년 가서만 가입을 합니다. 이거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원자력 기구죠, IAEA, 여기서 사찰받아야 됩니다. 얘네가 실제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특정 이제 구라치고서 뺑끼치고서 지금 기밀 시설 안에서 몰래 플루토늄 같은 거 지금 추출하려고 개짓거리 안 하나, 이런 거를 이제 사찰을 받아야 돼요, IAEA한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사찰을 우리나라도 지금 IAEA한테 꾸준히 이제 받아왔고 그런 게 있던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 NPT에 1975년에 가입을 했어도 계속해서 몰래 핵 개발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대목이 있다.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제2수석실 수석비서관 오원철이라는 분입니다. 오원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증언을 인해 여러 정황을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저때 미국이랑 핵무기
한국이 개발 안 한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런 이후에도 몰래 개발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분이 하고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있어. 우리나라가 NPT에 개발을 해서도 몰래 뒤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좀 추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다가 뽀록이 났잖아. 그리고 나서 미국이 한국한테 신경을 좀 써줍니다. 김신조가 박정희 암살하러 내려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미국 가만히 있었댔죠? 근데 나중 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편 들어주고 북한을 막 졸라게 비판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미국이 한국 편을 좀 들어주는 뉘앙스는 좀 변해요.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뀝니다. 카터. 자, 카터랑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 박근혜 당시 영애라고 하죠. 영애. 영부인이 아니라 영애. 카터 대통령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 있는데 카터가 어떤 외교했어요? 민주주의 외교, 인권 외교. 옳은 말이긴 하죠, 저게. 옳은 말이긴 한데 저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국가들은 개패듯이 패야 된다. 전락에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외교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소련이나 이런 어떤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 중동아랍에 있는 독재 국가라던가 이런 국가들도 졸라게 패야 된다 이 말이야. 요 근래 바이든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죠? 우리나라 요거 데모크라시 서밋 이거 하잖아. 서밋 볼 데모크라시 이거 올해 우리나라에서 한다며 서울에서. 맞죠? 이거 바이든이 지금 만든 거잖아. 민주주의 회의기구 같은 거. 이거 솔직한 얘기로 왜 만든 거예요? 푸틴의 러시아와 중국의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의 시진핑 얘네 둘 깔라고 만든 거야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있는 살아있는 국가들끼리 민주주의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고 독재는 안 되고 그 타겟이 바로 누구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다 이 말이야.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도 깔라고 만드는 것 같아.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이 미국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양반도 정권 교체가 되면 좋거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양반 정권 교체되는 거 너무너무 희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미국이 계산하고 저 서밋 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한 거야 카터도. 그러니까 카터가 단순하게 인권 사랑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터 정부도 이런 식의 인권 외교를 했던 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박정희 정부도 솔직한 얘기로 미국 말 안 듣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랬잖아. 그냥 미국 말을 안 듣는 국가들 중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야 미국이. 이런 걸 겨냥해서 카터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둘이 지금 서 있는 거 되게 기분 좋아 보이고 달달해 보이잖아. 서로 사이 좋아 보이고 걔 조지나 뭐가 사이가 좋아. 카터 때 미국이 니네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 계속 독재하고 인권 탄압 계속하면은 니네 막 자꾸 지금 남영동 같은 데 끌고 가서 애들 학생들 팬다며 니네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들 전부 다 싹 다 빼고 주한미군 싹 다 뺄 수도 있어. 니네 빨리 민주주의 다시 훼손한 거 원상태로 돌려놔.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때 카터 정부의 외교 라인.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카터 정부의 외교부 외교 당국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외교부, 국무부랑 국방부가 또 사이가 더러워. 케네디 때도 그래요. 케네디 때. 케네디 정부 때도 미국의 그 백악관 안에서 미국의 국방부랑 CIA랑 외교부가 삼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졸라게 싸웠거든요. 사실 지금 2024년에도 많이들 싸워요. 저 둘이서. 이 둘이서 의견이 졸라게 안 맞을 때가 많아 사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많은 국가에서. 카터가 협박을 했다 그랬어요. 주한미군하고 전술핵까지. 주한미군이랑 전술핵까지 싹 다 빼겠다 협박을 했다 그랬어. 근데 미국의 CIA랑 국방부가 솔직한 얘기로 이 전술핵이랑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큰일 난다 지금.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데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해서 전술핵과 주한미군은 철수를 안 해요. 카터 정부 때. 근데 이게 진짜 뇌관이었던 거야. 뇌관.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야 미국 얘네 진짜 믿으면 안 된다. 일단 본인의 정권 유지도 중요했겠지. 박정희 정부는 이제 독재자니까. 근데 어찌되어도 그거를 플러스해서 한국의 안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미국이란 국가를 믿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리 애국 보수분들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성조기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이 양반은 안 믿었어요. 정작 이 양반은 성조기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런 게 또 있었어.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외교적 줄다리기 이런 걸 해온 거를 보면은 사실 한미 간의 어떤 그 국가 간의 안보적 신뢰 이게 쌓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은 새로 쌓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신뢰가 생기고 싶으면 다시 쌓아야 되는 게 있어. 미국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 CIA 지부 이제 옛날 기밀 문서들이 이제 좀 오픈되는 게 많죠. CIA 한국
한국지부의 옛날 문서를 보면은 한국이 핵 개발을 지금 중단했다. 그리고 만약에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한국은 능력이 없다. 근데 지금 카터 정부 니네 계속 지금 한국 정부를 몰아세우는데 박정희 이 사람 지금 핵 개발 정말 추진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너무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핵 개발 진짜 할 수도 있다. 핵 개발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한국이. 그럼 말 진짜 안 들어먹는다 얘네. 이런 얘기를 해요. CIA 한국지부가. 자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요런 얘기 나와요. 이거 뭐야? 11.6이죠 11.6. 1979년 10월 26일 11.6 박정희 정부의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해서 미국이 김재규 중정부장을 시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CIA가 박정희 정부 몰아세우면 계속 핵개발 추진할 수도 있다. 아직은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것도 사실 모순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중정부장이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게 좀 음모론이 많은데 저는 핵개발 관련된 거는 좀 안 믿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거는 안 믿는 편입니다.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이휘소 박사. 이거 정말 많이 들리는 음모론이고 찌라십니다. 뭐예요?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휘소 박사 얘기를 넣어서 소설을 쓴 거 있잖아요. 저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였지 저거. 이거 근데 이휘소 박사의 유가족들이 김진명 작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었어요. 이휘소 박사는 핵무기 개발이랑 상관도 없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휘소 박사는 박정희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던 사람이다. 근데 왜 자꾸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이랑 이휘소 박사를 엮어서 그런 소설을 쓰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유가족들이 작가를 고소까지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하고 자꾸 엮는 것도 이제 좀 아니야. 그게 좀 개봐야. 그리고 이분 전공이 뭐냐면은 입자물리학이에요. 입자물리학. 자연과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자물리학이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거랑은 크게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사실. 굳이 박정희 정부가 이분을 데려오려고 했다? 글쎄요. 핵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지금 굳이 입자물리학자를 데려오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별의별 뇌피셜을 다 부리는 거야. 저분은 실제로는 핵물리학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입자물리학자로 간판가리를 해가지고 일부러 데려오려고 했다부터 뭐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다 소설 만들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럴듯한 얘기야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별말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거리가 멀대. 핵물리학이랑 입자물리학은 너무너무 거리가 좀 멀다고 하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12.6 사건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박정희 정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전두환 씨죠. 우리 전두환 씨 대한민국에 이제 전두환 씨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친해. 누구랑 친해? 누구랑 친해? 레이건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샴페인인가? 샴페인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친한 게 너무너무 잘 지냈어. 왜 친해? 미국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잘 들어줬던 거죠. 사실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꽤 많은 부분이 반미운동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원래는 카터 정부 때만 해도 카터 정부 때의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계속 까니까 학생운동의 반미구호가 별로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했어.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동조도 안 해주고. 근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막 맞나? 그러자마자 이제 대한민국 학생운동에서 반미주의가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들어서 학생운동의 반미, 미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포인트가 학생운동에서 두드러진 게 이 시점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국민적인 핵,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관심을 다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무기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 꺼라.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하던 국방과학연구 여기 연구원들도 대거 해고시켜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무기개발위원회도 해체시킵니다. 아마도 정권의 명분이 전락에 부족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정부가. 그것 때문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초강대국에게 전두환 정부의 집권을 인정받고 그러려고 했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전두환 정부 때문에 문제가 뭐냐. 박정희 정부 때의 핵개발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었던 거냐에 대해서 연구가 전락이 힘들어요. 전두환 정부 때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핵무기 관련 문서들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 없앴고 어디서 빼갖고 어디서 불태워졌는지 골로 갔는지 뭐 땅에다가 묻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근데 시점이 전두환 정부 때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몰라요.
박정희 정부가 어디까지 핵 개발했는지를 몰래 했는지 아니면 미국한테 뺑기치고 얼마나 뒤에서 얼마나 진전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거 진짜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전두환 정부 초기에 1982년에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고농축우라늄입니다. 이게 덩어리예요. 이제 고농축우라늄 덩어리인데 이게 이 농축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에 씁니다. 원자력 발전에다가 넣어요. 발전 과정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추출을 하는 건데 저게 원자력이 이 원자로가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수로와 경수로가 있어. 원자로의 방식. 뭐 이거 중수로에 들어가는 그 물이 좀 성분이 다른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 구조도 좀 다르고 이제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중수로와 경수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한 중수로가 월성원전입니다. 월성원전 1, 2, 3, 4호기만 중수로예요. 나머진 전부 다 경수로야. 근데 뭐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가 뭐 디테일하게 뭐고 이딴 거는 이제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이 농축우라늄을 원전에서 이제 돌려요. 발전에 돌려. 핵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원전을 돌리겠죠. 터빈을. 그 다음에 플루토늄을 가장 잘 추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수로입니다. 그게 중수로예요. 근데 월성원전 빼고 지금 대부분 뭐다 우리나라 원전은 경수로다 이 말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경수로로 해야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워져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죠.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없다라는.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 대한민국은 핵 개발을 안 한다. 라는 입장 표명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방식을, 원자로의 방식을 경수로로 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1982년에 전두환 정부 초기에 플루토늄 추출한 게 저게 그 당시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졸라 웃긴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2004년에 걸립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거 굉장히 뒷북인데 이것도 뭐죠 이거? 노무현 정부가 이거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일단 뭐라고 해? 일단 걸렸어. 좋다 이거야. 이게 걸려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82년도 당시에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지들 멋대로 했단다. 요렇게 얘기를 해. 한국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 얘네가 지들 멋대로 몰래 했었다더라. 아무튼 인정을 하긴 합니다. 플루토늄의 추출이 소량이 있기는 있었다. 그래서 정황상 합리적 추정을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두환 정부도 핵무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정, 정당성 부여, 이게 더 전략에 급했던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외교관 중에 에드워드 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양반이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에 방문했던 외교관이에요. 미국에서 건너온 외교관인 거야. 특사 자격으로. 특사를 만난 거지. 전두환 씨가 만났는데 전두환 씨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북한이랑 앞으로 대화도 하고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압박도 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자체적으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쟤네 지금 북한 애들 봐라. 지금 김일성이 봐라. 대화도 똑바로 안 하려고 하는데 핵무기 3개 정도는 좀 3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로니의 일방적인 이제 증언입니다. 이제부터 일방적인 에드워드 로니 피셜인 거예요. 이게 전두환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에드워드 로니한테. 이게 일방적인 증언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 에드워드 로니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정부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에드워드 로니가 그 면전에다 대고 허락을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딴 생각 하지도 말라고 했을 가능성도 전락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게 전두환 정부의 대한민국 핵 개발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요?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 다음 이명박, 그다음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이제 윤통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요 정말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1991년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 남한에서 전술핵 싹 다 뺀다. 아까 보여드렸죠. 1991년 전술핵 싹 다 뺀다. 대신 북한도 앞으로 핵 개발하지 마라.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당시 분위기를 봐야 돼. 요거를 지금의 북한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미국도 이게 꽤 괜찮다고 본 거예요. 당시에 일단 소련이 개박살나고 있었어.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친미 국가처럼 좀 미국 말을 한동안은 들어먹을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 분위기 속에서 1991년에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좀 시도해 볼 만했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북한을 보면 당연히 택도 없는 얘기죠. 당연히 택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좀 해볼 만했다. 왜냐면 소련이 일단은 북한의 뒷배였는데 작살나고 있었는데 중국도 이제 친미 국가처럼 좀 사부작 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핵무기는 쫄리는 애들이 개발하려고 그래요. 쫄리는 애들. 소련이 멸망했어.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했어. 이 상황에서 제일 쫄리는 나라는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야.
91년도에 일단 남북 비핵화 선언을 빨리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왜냐면 쫄리는 건 북한이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남한에 있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전술핵, 이게 한 개도 빠짐없이 싹 다 빠집니다. 싹 다.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하고 나서 고작 2년 뒤였던 1993년 91년도에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 같은 거 했다 그랬어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죠.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처해대기 시작해요. 아주 미국 입장에서도 환장할 일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만 핵 개발을 안 하길 바라던 게 아니에요.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을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남한도 핵 개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핵 개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저지랄을 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씨발 이거 남한 애들도 핵 개발한다고 이제 설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북한도 핵 개발하면 안 되지만 남한도 핵 개발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빨 다 빠지고 남아있던 러시아, 이빨이 다 빠지고 소련 때의 이빨이 다 빠지고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군사기술, 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이런 것만 남아있던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러시아. 김영삼 정부 때 러시아랑 협력해서 핵추진 잠수함, 핵잠이죠. 핵잠수함, 농축우라늄을 이제 연료로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협력하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 정부한테 500만 달러만 주면 핵폭탄의 도면을 팔겠다. 이거 찐이야, 찐. 핵폭탄의 도면을 팔겠다. 이거 도면이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옛날 도면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저 도면을 받는다는 거는 핵폭탄이 이제 기폭이 되는 그 과정과 원리를 좀 역설계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만든 다음에 아주 파격적인 거야. 근데 이걸 500만 달러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1990년대 환율로 650원에서 700원이었대, 원달러가. 우리 돈 35억 정도, 35억. 1990년대 초중반의 물가로 35억. 야, 나는 근데 싸다고 봐요, 이거. 아무리 1990년대 물가가 그 물가 대비해도 35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정부 예산으로 저도 35억이면은 이거 난 괜찮다고 봐. 근데 이거를 사는 순간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요. 미국이 쳐다보잖아, 이 새끼야. 몰래 거래하자고 얘기를 하다가 대놓고 얘네는 하여튼 아무튼 이런 게 있던 거지. 이런 게. 자, 그렇게 DJ 김대중 정부로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확히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우라늄을 레이저로 농축하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우라늄 레이저 농축 실험 성공. 자, 뭐라고 해서 레이저 농축이라고 했으면 레이저 농축. 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레이저 농축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에 이게 미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거든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농축 우라늄은 이런 원심 분리기로 보통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일단은 우라늄 원석이 이렇게 있어요. 우라늄 원료가 있어요. 이 원료에 근데 우라늄 238이랑 235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235는 0.7%밖에 없어요. 0.7%.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38이 아니야. 저 235가 중요한 거예요. 235. 핵 분열 반응성이 저 우라늄 235가 높아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원자력 발전에 쓰든 저 우라늄 235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 그 우라늄 원료의 0.7%밖에 없는 이 우라늄 235만 모아야 돼요. 농축을 해서.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리는 겁니다.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를 하면은 우라늄 238이 무겁대요. 우라늄 238이 무거워서 이 우라늄 238은 바깥쪽으로 빠지고 가벼운 우라늄 235만 안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 안쪽으로 모인 235만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농축 우라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심 분리기 여기 하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라게 넓어야 됩니다, 부지가. 그리고 뽀록날 가능성도 높아요. 몰래 할 수가 없어, 씨발. 몰래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레이저로 조만한 실험실에서 가라로 몰래 레이저로 조져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면 몰래 할 가능성이 졸라게 높은 겁니다. 이 우라늄을 레이저 농축을 하는 거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몰래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몰래. 근데 저 레이저 농축 실험이 비용도 더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린대요. 다만 몰래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지금. 이게 이란이 그래서 걸렸잖아. 이란 핵협정 이거 어디 갔어? 2015년도에 이란 핵협정, 막 이란이 이제 핵실험 저 농축 우라늄 만들던 거 뽀록 나가지고 미국이 경제 제재가 하던 거, 이제 2015년부터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핵 동결하고 이제 그런 거 쇼부 잘 쳐가지고 이제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파토낸 게 트럼프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튼간에 이런 게 있었어.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레이저 농축을 하던 게 또 실험을 했던 게 몰래 했대요. 이게 몰래 하던 거래 또. 근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몰래 하던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자진 신고를 합니다. 2004년에 자진 신고예요. 무려 10%까지 농축했다고 신고합니다. 이걸 왜 자진 신고하냐면은 곧 걸릴 예정인 것 같은 거야. 딱 견적이 보여. IA, EA 같은 애들 와가지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애들 와가지고 사찰하고 이질을 하다 보면은 조만간 걸릴 것 같은 각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이거 좀 우리가 모르고 좀 10% 이거 좀 했다고 하네. 미안하다 야 이거 우리가 자체 폐기하고 미안하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불필요한 농축을 한 거죠. 사실은 불필요한 농축. 사실 원자력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거 전 세계적인 건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의 그 가동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뭐야 지금 우라늄 235의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저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우라늄 235가 0.7%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2에서 5% 정도로만 쓴대요. 2에서 5%. 적으면 2%, 적으면 1.7%도 있더라야. 아무튼 크게 봐서 2에서 5% 사이. 요 정도로만 우라늄 235 비율을 올려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원자로에서 이제 그 터빈 돌릴 때 이제 발전으로 쓰는 거예요.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10%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필요한 거란 거죠, 사실은. 의도가 뭐냐고 미국이 개지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게 사실 해외의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보니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저 10% 농축 우라늄은 뻥카일 것이다. 아마 더 높게 농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일단 10%로 쇼부 쳤는데 이거 실제로 걸렸을 때 우리나라가 자진 신고했다 그랬잖아. 노무현 정부 때. 이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회부하겠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회부하겠다 너네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줄여서 뭐라고 안보리라고 하죠. 안보리. 보리보리 안보리. 유엔 안보리. 이거 회부한다는 게 뭐예요? 북한처럼 경제제재까지 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염두해서 일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5개 국가가 만장일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 있어요. 비상임이사국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결국에는 만장일치할 때 통과되는 게 누구야? 상임이사국이야. 상임이사국 지금 5개 국가 누구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에요. 근데 이 5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농축 우라늄을 10%나 만들었대. 이 국가들도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빼고 한국이 알바노이지만 저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농축 우라늄 만드는 거 반기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10%나 농축 우라늄을 자진 신고에 대해서 반길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나중 가서 봐줘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까지 회부를 하니만의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 외교 이제 그 라인에서 미국이랑 만나가지고 난리를 쳤겠지. 봐줬겠지. 봐달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미국이 봐줬겠지. 근데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 우라늄 238과 235 원료에선 처음에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다? 235다 235. 235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즘은 농축 우라늄을 쓰는 핵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농축 우라늄인데요. 농축 우라늄이 보통 옛날에 60%에서 90%. 진짜 성능 좋게 하려면 이제 90%까지 해야 되거든요. 농축을.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우라늄 235 0.7%밖에 없어요. 원료에. 이거를 90%까지 농축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원료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 농축 우라늄을 쓰는 핵무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뭘 써? 플루토늄. 그래서 요새 이 플루토늄을 하는 거예요. 전농축되어 있는 우라늄 235가 전농축되어 있는 그 우라늄으로 그거를 이제 원자로에서 조져. 웬만하면 중수로로. 중수로에서 해야 플루토늄 추출이 좋다. 그 다음 추출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하면은 중수로에서 플루토늄 추출도 용이한데 중수로를 이용해가지고 원자력 발전도 해가지고 전력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플루토늄도 추출할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그 가성비가. 플루토늄은요 고농축 우라늄의 10배 이상의 효율이 있어요. 자,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쐈던 리틀보이. 여기 고농축 우라늄 64kg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폭발력 TNT 15킬로톤이에요. 15킬로톤. 근데 나가사키에 쐈던 팬맨. 이거 플루토늄 6.4kg만 넣었다고 했어요. 정확히. 리틀보이에 들어간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히 10분의 1만 플루토늄으로 넣은 거죠. TNT 21킬로톤 나옵니다. 폭발력이 더 좋아져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플루토늄을 아까 뭐 추출이 아니라 뭐 변환이고 생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추출이라고 해. 뭘 그렇게까지 하냐. 플루토늄을 추출하기에 좋은 게 뭐다? 중수로다.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 경수로다.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표명. 이런 거를 좀 보인다고 봐야겠죠. 노무현 정부 때 레이저로 농축 우라늄 실험하던 거 뽀록 나기 전에 뽀록 날 것 같아서 자진 신고했다고 했어요. 이때 미국이 펄펄 뛰니까 노무현 정부가 평화적 핵 이용 4원칙을 발표합니다. 핵무기 개발 보유 의사가 우리는 없다.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어. 핵 비확산 국제규범 준수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을 안 하겠다고 천명한 거야. 천명. 개지랄하니까. 개지랄하니까. 저거 안 했으면은 노무현 정부가 요 정도로 쇼부 안 쳤으면 제 생각에 진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부터 해가지고 진짜 별의별 압박을 다 했을 거야. 난리도 아니야 진짜. 절대 봐줄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누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팅창에서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핵무기가 없는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집니다. 내 장담하는데 핵 보유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사이 들어온 미중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조질 거예요. 그 나라. 내 장담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핵 보유라고 하는 건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강대국 반열에 올라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밟으려고 하고 미리미리 억제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는 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해오던 그 레이저, 그 농축 우라늄 그거가 이제 뽀록이 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진 신고까지 하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정권 초부터. 안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좀 애매했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애매했고. 근데 게다가 저런 것까지 터지니까. 자, 그다음 이명박 정부 별거 없었어요. 핵 개발 이슈가 거의 없었어. 근데 대신 이제 정은이가 이게 화성 17호가 성공했다는 거야. ICBM에 성공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이죠. 이 담배를 여기다가 두네. 담배를. 야, 저 타이어 저거 존나 비싸다던데 하나만 해도 중국산이겠다 야. 화성 갈 거니까 저 실험할 때 한 번 할 때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 2년 만에 바로 저거 싸갈깁니다. 존나 괜히 만난 거죠 진짜로. 19년에 만나고 21년에 저거를 해요 실험을. 진짜 정말 부질없었죠. 정상국가인 척 졸라 잘하네 또 그런 거. 좋아 기분? 야 너 담배 말보로 펴? 이 새끼 이거 미제 쓰네. 담배 미제 펴? 이명박 정부 때는 핵개발 관련된 이슈가 별로 없었지만 방금 전에 본 영상처럼 물론 저거는 이제 최근에 한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렇게 이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개 난리 부르스를 치고 도발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후에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북한이 개설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이제 들어선 정부예요. 그죠? 그러자마자 이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야 된다. 이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이제 뻥 터져요.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걸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야. 수많은 국가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하기 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얘기 해주는 나라 아무도 없죠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핵 개발을 원한다 이 말이야. 한국통일연구원에서 2014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론조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 찬성하냐는 국민 여론. 단 한 번도 2014년 이후에 50% 이하로 50%가 뭐야 6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여론이. 단 한 번도.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핵무기 개발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 만약에 대통령 후보라던가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당선되면 아니면 우리 당이 이번에 집권을 하면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그딴 얘기 함부로 떠들고 댕기면 뭐가 있어. 뭔가 이슈가 뜬 다음에 그 얘기하면 몰라도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그 소리를 냈다. 개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 못하는 거야 지금 핵개발 못하는 이유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해서 경제 제재를 할 예정이라서 그래요. 전 세계의 경제 제재. 사실 경제 제재를 하든가 말든가 지금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같은 나라도 지금 경제 제재 오지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버티잖아요. 저렇게 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면 버틸 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일단은 지하자원 졸라게 없고 수출로 먹고 살아. 게다가 수출로. 이런 나라가 핵개발해가지고 경제 제재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박살 나는 겁니다 진짜로. 사드 보복 중국이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옛날에. 중국이 이제 그 요커들 이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우리나라 물건들도 못 사게 막고 잠시 이제 사드 보복 때 그거를 사드 보복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경제 제재가 이제 지속될 겁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거예요. 그거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 지금 살날 캄캄하고 누구보다 못났고 나는 잘났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사회 양극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게다가 지금 열등감도 어마무시해요. 지금 집이 없으면 열등감이야. 집이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집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예민한 나라인데 경제 안 좋아져가지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고 이런 거 더 심해져봐.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지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핵 개발하면 이제 이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재가 있을 텐데 일단 미국이 협박을 할 겁니다.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 진짜 하루아침에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한미군 하루아침에 철수가 우리가 핵 개발을 완수한 다음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가 핵 개발을 한다고 선언한 순간 철수한다고 협박할 거예요. 우리가 몰래 한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미국이 그거를 1도 모르고 몇 달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농축우라늄을 만든 이후에 또 그 농축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해도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수로를 일단은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이제 그 생성을 해내서 추출하고 요 과정이 일단 있는 다음에 플루토늄 추출한 다음에 이제 탄두로 만든 다음에 기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만든 다음에 이제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겠죠. 그 탑재 과정을 미국이 정말로 1도 모를 것이냐. 그 과정을 미국이 모를 것이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금방 알아낼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글쎄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 그리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지가 필요해. 부지. 나는 솔직히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이 부지 선정이 제일 문제라고 봐. 자, 미국이 2022년 기준 약 5,000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핵탄두. 그 대가리 미사일 대가리 얻는 거 있잖아. 미사일 이렇게 있어. 슉 날아가잖아. 요 대가리. 이 대가리가 탄두야. 이 탄두가 5,000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약 5,000발. 근데 이거 미국이 2022년 1년 한 해 관리하는데 437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 58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5,000발이나 있을 리는 없겠지만 만드는 돈이 58조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둔 거 관리하는 것만 저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000발을 만드는데 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야. 유지를 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저 돈이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나라 진짜 국방비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나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대한민국 핵 보유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내 두 번째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고 해서 부지 선정. 박근혜 정부 때 경북 성주 참외의 고장이죠.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다 들어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거 핵탄두 보관하는데 이거 부지 선정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 도대체? 나 이거 내가 볼 때 진짜 우리나라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준희 방패장이죠. 고준희 방패장.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고준희 방패장이라고 해요. 없어요. 없다고. 경주의 중저준이죠. 중저준이. 이 저준이가 뭐냐면 일단은 원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입었던 옷, 장갑 이런 게 저준이에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핵 연료봉이야. 진짜 그 농축우라늄을 그 박아놨던 그 핵 연료봉. 이거를 보관할 곳도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되는데 핵탄두를 보관한다? 이거 핵탄두 잘못 보관해서 터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탄두가 안 터지게 돼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탄두 그 자체만으로는 진짜 절대 안 터지게끔 잘 되어 있대 요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두를 이제 예를 들어 탄두를 어디다 충주? 내 고향 청주 어디에 산골짜기 여기다 보관해서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부동산값 내린다고 씨발놈들 하면서 욕 얼마나 하겠냐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부지가 작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땅덩어리가 조만하기 때문에 일단 좀 부지 선정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고준희 방패장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부지 선정 안 되고 다 들어 누워가지고 무슨 핵탄두야 핵탄두는 지금. 자, 지금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든다의 기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핵무기를 정말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사실 결정이 하나밖에 없죠. 핵무기를 개발할 거냐. 지금 어차피 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할 거냐를 결정할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간다해도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제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가 굉장히 또 상당히 그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서 말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청단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당근
이카루,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노넨,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갱다, 탁성이, 시우빈, 최영인, 대왕선,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진욱학, 서울여대 팅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